안녕하세요. 오늘 RF 측정 기초를 주제로 하는 리골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RF 측정의 기초부터 실전 활용까지 1시간 안에 완주해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세미나 강사인 저부터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골 코리아에서 기술지원부 팀장을 맡고 있는 신우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원 전공으로 RF 파워 앰플리파이어 회로 설계를 담당했었는데, 그때는 측정을 해야만 해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값을 더 잘 볼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RF 측정 장비를 다루면서, 아, 그때 이렇게 알았으면 조금 더 편하게 측정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RF 측정을 왜 해야만 하는지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도 오늘 세미나를 통해 RF 측정 장비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RF 측정이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들 계실까요? 보통 RF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를 다루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면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스펙트럼 분석기라는 장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호를 화면에서 보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만 듣고 끝나는 세미나가 아니라 오늘 세미나 후반부에는 실제 장비 데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직접 보면서 이해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이 RF 신호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이해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첫 번째로 RF 기본 개념으로 시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자주 다루는 RBW, 파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스펙트럼 분석기 기초를 통해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간단히 나오는 용어들, 센터, 스팬, RBW, VBW, 노이즈 플로우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TG의 기능도 간단히 알아보고, 세 번째로는 실제 측정 데모를 진행해 보면서 CW 신호나 하모닉 신호를 보는 방법, 그리고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응용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진행한 내용들을 요약해보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RF 측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F 측정이라고 하면 뭔가 특수한 장비를 쓰는 특수한 분야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자동차 키, 노트북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전부 RF 신호로 동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RF 측정, 스펙트럼 분석기가 쓰이는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선 통신입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5G 모듈을 개발하거나 검증할 때 출력 파워가 규격 범위 안에 있는지 아니면 변조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스펙트럼 분석기가 없으면 그냥 신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정도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전장입니다. 차량 무선 키 신호, ADAS, 레이더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RF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노이즈가 섞이게 되면 오작동이 발생하겠죠.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되니까 이 측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세 번째는 반도체 및 PCB 설계입니다. 클럭 신호에서 고주파가 나오면 다른 회로에 간섭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전원 라인에서 나오는 노이즈나 신호선 간의 크로스토크 이런 것들을 스펙트럼 분석기로 시각화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EMI나 EMC 테스트입니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려면 전파법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에서 나오는 방사 노이즈가 규격치를 초과하게 나면 인증이 안 되게 됩니다. 스펙트럼 분석기가 이러한 측정의 핵심 장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많은 엔지니어들이 RF 측정을 위해 스펙트럼 분석기를 써야 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실 두 가지 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벽은 나 장비는 있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입니다.
스펙트럼 분석기를 처음 켜면 버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죠. 두 번째 벽은, 값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잘 모르겠어, 입니다. 화면에 분명히 뭔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안 서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벽을 함께 허물어 보겠습니다. 접근 방식은 왜를 먼저, 어떻게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설정 방법보다 먼저 이 개념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시면 설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파트 1에서 다루어 볼 내용은 RF 기본 개념입니다. RF 파트 1에서 그래서 시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이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 레졸루션 밴드위스 RBW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파워 dBm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RF를 이해하는 절대적인 기초입니다. 이후 데모를 볼 때 이 개념들이 없으면 화면이 그냥 그래프로 보이지만 이 개념들이 있으면 신호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인 시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의 차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오실로스코프를 써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실로스코프 화면을 보면 X축이 이렇게 시간, Y축이 전압입니다. 이 신호가 시간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가를 보는 게 오실로스코프의 시간 도메인입니다. 시간 도메인은 파형의 생김새, 주기, 진폭을 보기에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신호가 정확히 1ms 주기로 켜졌다 꺼지는지, 전압이 3.3V 이내 범위 안에 있는지 이런 건 오실로스코프가 딱입니다. 그런데 RF 신호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실제 RF 환경에서 보이는 신호는 단 하나의 주파수로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무선 통신 신호, EMI 노이즈, 고주파 성분 이것들이 전부 합쳐져서 오실로스코프에 들어오면 복잡하게 얽힌 파형처럼 하나로 보입니다. 이 복잡한 파형을 보면서 이 안에 100MHz 신호가 어느 정도 강하게 있고 200MHz 성분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눈으로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것이 주파수 도메인입니다.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X축이 주파수, Y축이 신호 세기입니다. 즉, 이 신호 안에 어떤 주파수가 들어있고 그 주파수가 얼마나 강한가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환을 수학적으로 하는 것이 FFT, 다시 말해 Fast Fourier Transform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왼쪽에 세 가지 파형이 합쳐져 있을 때 이 파형이 합쳐지면 앞선 슬라이드 같은 파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파형을 FFT를 거치게 되면 깔끔한 주파수 스펙트럼 여러 개로 분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100MHz 신호 하나와 100.5MHz 신호 하나가 같이 입력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오실로스코프로 보면 두 신호가 서로 간섭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파형이 보이면서 뭔가 불안정해 보이는데 정도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스펙트럼 분석기로 보면 100MHz, 100.5MHz 이렇게 명확하게 두 개의 신호가 5kHz 떨어져 있는 게 바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주파수 도메인의 힘입니다. 이는 이따가 실제 데모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BW, 레졸루션 밴드위스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파라미터이기도 하고 제대로 이해하면 측정 실력이 확 올라가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RBW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얼마나 세밀하게 주파수를 구분해서 볼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좀 더 직관적인 비유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카메라 렌즈로 멀리 있는 간판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RBW는 그 렌즈의 해상도와 비슷합니다. RBW가 넓으면 해상도가 낮은 렌즈로 찍은 것처럼 가까이 붙어 있는 두 글자가 뭉개져서 하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대신 사진을 찰칵찰칵찰칵찰칵 빠르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RBW가 좁게 되면 해상도가 높은 고해상도 렌즈처럼 바로 옆에 있는 두 신호도 별개로 뚜렷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찍는 시간이 찰칵,
찰칵, 짤칵 이렇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RBW의 두 가지 효과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RBW를 줄이면 가까이 붙어 있는 신호도 분리해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신호가 10kHz 간격으로 있다면 RBW를 최소한 10kHz 이하로 설정해야 두 피크가 분리해서 보일 수 있습니다. RBW가 100kHz면 두 신호가 이렇게 하나의 봉우리처럼 합쳐져서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RBW를 줄이면 노이즈 플로우가 함께 내려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데요. RBW를 10분의 1로 줄이면 대략 노이즈 플로우가 약 10dB 정도 내려갑니다. 즉, 아주 약한 신호를 찾고 있다면 RBW를 줄여서 보아야 합니다. 그럼 RBW를 줄이면 좋은 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단점도 존재합니다. 측정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스펙트럼 분석기는 주파수를 하나씩 수입하면서 측정하는데 RBW가 좁을수록 각 주파수 포인트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일단 어느 주파수 대역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찾아야 한다. 이럴 때는 RBW를 크게 잡고 넓은 화면을 빠르게 훑습니다. 근데 100MHz 근처에서 뭔가 이상한 게 보이는데 이게 하나인지 둘인지 모르겠어. 이럴 때는 스팬을 좁히고 RBW도 같이 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RBW를 무조건 작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신호를 보려면 어느 정도의 RBW가 있어야 화면이 반응합니다. 즉, RBW를 목적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초 개념인 파워와 dB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 분석기는 신호의 세기를 전압이 아니라 전력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력을 이렇게 dBm이라는 단위로 나타내게 됩니다. 왜 전압이 아닌 전력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RF에서 다루는 신호의 크기 범위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강한 신호는 한 수십 와트가 나오고 약한 신호는 뭐 0.000000001 와트 수준으로 작습니다. 이걸 선형 스케일로 화면에 그리면 약한 신호는 아예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스케일을 씁니다. dBm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파워를 1mW로 나누고 그 값에 10 로그 10을 취한 값입니다. 1mW를 기준으로 두고 거기서 얼마나 더 강한지 약한지를 나타내는 게 dB입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예시처럼 0dBm을 이제 1mW로 기준점으로 나타낼 수 있고 플러스 30dBm은 1W, 와이파이가 최대 출력할 때의 수준이며 마이너스 30dBm은 1 마이크로와트로 블루투스 LE의 신호 수준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100dBm은 0.1 피코와트로 노이즈 플로우의 부근에 있는 신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0dBm짜리 신호와 마이너스 20dBm짜리 신호를 비교한다면 dB 스케일로는 20dB 차이가 나고 전력으로는 100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단순히 20 작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100배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dBm에 대한 감각이 생기게 되면 화면을 보자마자 이 신호는 꽤 강하네, 이 신호는 노이즈 수준이네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념이 이후 노이즈 플로우나 하모닉 레벨 판단에서 등장하게 되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RF 기초 개념이 어느 정도 쌓였으니 실제 장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스펙트럼 분석기의 기초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룰 파라미터는 4가지, 센터 프리퀀시와 스팬, 그리고 RBW와 VBW, 노이즈 플로우, 그리고 트래킹 제너레이터입니다. 이 4가지를 이해하면 장비 앞에 앉았을 때 일단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하는지 감이 잡히게 됩니다. 스펙트럼 분석기를 설명드리면서 오늘 데모에서 사용할 장비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리골의 RSA 6000 시리즈입니다. 주요 스펙을 잠깐 짚어드리면 주파수 범위는 5kHz부터 26.5GHz까지이며 일반 RF 개발 환경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주파수를 커버합니다.
RBW는 1Hz부터 10MHz까지 조절 가능하며 DANL은 마이너스 163 dBm/Hz입니다. 이 뜻은 측정 가능한 최저 신호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매우 약한 신호도 볼 수 있다는 의미겠죠. 측정 모드는 GPSA, 일반 스펙트럼, RTSA, 실시간 스펙트럼, VSA, 벡터 신호 분석, EMI 분석, ADM, 아날로그 모듈레이션 분석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GPSA 모드로 데모를 진행하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내장 트래킹 제너레이터 기능도 있어 신호를 외부에서 따로 연결하지 않고 필터나 케이블 특성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후반부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비를 켰을 때 먼저 설정해야 하는 것인 센터 프리퀀시와 스팬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내가 어느 주파수 구간을 볼 것인가를 정의하게 됩니다. 센터 프리퀀시는 보고 싶은 신호를 화면 정중앙에 오게 하는 주파수입니다. 예를 들어 2.4GHz 와이파이 신호를 본다고 하면 센터를 2.4GHz로 잡습니다. 그러면 그 신호가 화면 가운데 옵니다. 스팬은 그 중심에서 얼마나 넓은 범위를 볼 것인가를 정하게 됩니다. 스팬을 만약 200MHz로 잡게 되면 이제 센터 프리퀀시를 기준으로 좌우 100MHz씩 즉 2.3GHz부터 2.5GHz까지 보이게 됩니다. 스팬을 20MHz로 좁히게 되면 2.39부터 2.41GHz까지 보이게 되겠죠. 훨씬 좁지만 그만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처음 측정을 할 때 스팬을 넓게 잡고 내가 원하는 신호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발견하면 그 신호를 센터 프리퀀시로 잡고 그 다음에 스팬을 좁혀서 자세히 보면 됩니다. 또한 주파수 설정 시에는 스타트와 스탑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를 2.3GHz로 스탑을 2.5GHz로 잡으면 아까 센터를 2.4GHz로 잡고 스팬을 200MHz로 잡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측정 목적에 따라 편한 방식을 쓰시면 됩니다. RBW는 앞에서 개념을 설명드렸으니 이번엔 실제로 장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장비에서 RBW를 1MHz로 설정했다가 1kHz로 줄여보면 노이즈 바닥이 한눈에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큰 봉우리 하나처럼 보이던 신호가 실제로는 두 개였다는 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이따가 데모 시연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VBW는 비디오 밴드위스의 약자입니다. VBW와 RBW는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 혼동되는데 역할이 다릅니다. RBW는 주파수 분해능으로 신호를 얼마나 세밀하게 구분하는가이고 VBW는 화면을 평균화, 노이즈 흔들림을 얼마나 부드럽게 만드는가입니다. VBW를 줄이면 화면의 노이즈 트레이스가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VBW는 영상 필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이 너무 요동쳐서 신호인지 노이즈인지 구분이 안 될 때 VBW를 낮춰보세요. 단, VBW를 낮추면 측정 시간도 늘어납니다. 노이즈 플로우는 장비가 측정할 수 있는 최소 신호 레벨입니다. 이 수준 이하의 신호는 노이즈에 묻혀서 보이지 않습니다. 신호를 찾고 싶은데 노이즈 플로우에 가려져 있다면 두 가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RBW를 줄입니다. RBW를 10분의 1로 줄이면 노이즈 플로우가 약 10dB 내려갑니다. 두 번째, 신호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건 특정 대상의 문제이지만 가능하다면 증폭기를 달거나 가까이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신호 찾기는 넓은 화면, 좁은 RBW를 설정하면 된다라는 공식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트래킹 제너레이터입니다. 이 기능이 있으면 스펙트럼 분석기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늘어납니다. 트래킹 제너레이터는 분석기가 스캔하는 바로 그 주파수에 맞춰서 신호를 동시에 출력해주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내면서 동시에 받는 구조입니다. 활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TG 출력 포트에 측정하고 싶은 부품인 예를 들면 뭐 필터나 안테나 등을 연결하고 그 출력을 다시 분석기의 입력 포트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그 부품을 통과한 신호의 주파수 응답이 직접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예시로는 이제 대역 통과 필터를 볼 때 어느 주파수 대역에서 신호가 통과하고 어디서 차단되는지를 한눈에 보기 위해 사용한다거나 케이블과 안테나 특성을 보기 위해 케이블이 주파수에 따라서 얼마나 손실이 나는지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다거나 증폭기의 이득을 측정하기 위해 출력 전력 대 입력 전력의 비율을 주파수별로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트 3입니다. 실제로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간단히 데모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념과 파라미터들을 배웠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CW와 하모닉 신호를 찍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W 신호, Continuous Wave 신호를 통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RF 신호 발생기 DSG3136B IQ를 통해 10GHz의 신호를 출력하고 스펙트럼 분석기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GHz 신호를 출력하게 되면 딱 하나의 뾰족한 피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CW 신호의 특징입니다. 스펙트럼이 매우 깔끔합니다. 자, 이 신호를 어떻게 보면 자세하고 깔끔하게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풀스팬에서 피크 서치 기능을 통해 피크 값이 어떤 주파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를 방금 피크 서치로 확인한 주파수인 10GHz로 만들어주기 위해 마커 투 센터 프리퀀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팬은 센터 주파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로 줄여서 보기 위해 1GHz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9.5GHz부터 10.5GHz까지의 신호를 보게 됩니다. RBW는 스팬의 100분의 1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럼 RBW를 10MHz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신호는 CW이기 때문에 더욱 스팬을 좁히고 RBW를 작게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센터 프리퀀시가 계속 피크를 찍을 수 있도록 시그널 트랙을 켠 후에 스팬을 10MHz로 줄이고 RBW를 100kHz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의 신호보다 노이즈 플로우가 더 내려가고 둥글기보다는 더 뾰족한 신호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BW를 10kHz, 1kHz로 차근차근 줄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측정 속도가 늘어나지만 그만큼 뾰족한 신호가 보이고 노이즈 플로우도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측정 속도가 늘어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스윕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 두 번째에 나타나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론으로만 설명드렸던 것을 실제로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오실로스코프로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 스펙트럼 분석기로 보면 바로 보인다. 이게 정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볼 신호는 DG6000 신호 발생기에서 투톤 신호를 출력해서 보려고 합니다. 투톤이란 말 그대로 두 개의 주파수 성분을 동시에 합쳐서 출력하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100MHz와 101MHz를 1MHz 간격으로 두 신호를 같이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파형이 보이시죠? 뭔가 불규칙하게 진폭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두 주파수가 서로 간섭하면서 만들어내는 비트 현상입니다.
이 파형을 보고 100MHz랑 101MHz 신호가 합쳐진 것이다 라고 바로 알 수 있으신가요? 사실 어렵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흔들리는 신호라는 건 알겠는데 몇 개의 주파수가 섞였는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신호를 스펙트럼 분석기로 다시 연결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이 파형이 어떤 주파수와 어떤 주파수가 섞였는지 알기 어려웠죠? 연결을 이렇게 스펙트럼 분석기로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신호를 켜고 그리고 센터를 100.5MHz, 스팬을 10MHz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100MHz의 피크 하나, 101MHz의 피크 하나, 딱 두 개가 명확하게 분리되어서 보입니다. 오실로스코프에서는 뭔가 이상한 신호 같은 것들이었는데 스펙트럼 분석기에서는 100MHz와 101MHz 두 신호가 같은 파워로 섞여 있다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제 RBW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RBW를 1MHz로 잡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두 피크가 합쳐져서 하나의 큰 봉우리처럼 보이게 됩니다. 1MHz 간격인데 RBW도 1MHz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제 RBW를 100kHz로 줄여보겠습니다. 두 피크가 다시 분리됩니다. 이게 바로 파트 1에서 설명드린 RBW의 역할입니다. 신호가 존재해도 RBW보다 간격이 좁으면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럼 RBW를 10kHz로 줄여볼까요? 그럼 방금 전보다 노이즈 플로우가 10dB 정도 내려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실로스코프는 시간의 흐름을 보는 도구, 스펙트럼 분석기는 이렇게 주파수의 구성을 보는 도구입니다. 같은 신호인데도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RF 측정에서 왜 스펙트럼 분석기가 필수인지 이제 직관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세 번째 데모입니다. 고조파, 즉 비선형성 왜곡 성분을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은 왜곡 성분을 보여드리기 위해 투톤으로 신호를 만들어서 훨씬 선명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톤 신호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CW 단일 신호에서 생기는 하모닉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는데 사실 RF 신호 발생기처럼 품질이 좋은 신호 발생기를 쓰면 고주파 성분이 굉장히 작아서 화면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dBc 아래로 내려가면 노이즈 플로우에 묻혀버리기도 합니다. 반면 투톤 신호를 쓰면 두 신호가 회로의 비선형성과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인터모듈레이션 신호가 훨씬 강하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실제 RF 시스템 설계에서도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왜곡 지표입니다. 여기서 인터모듈레이션이 뭔지 어렵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신호 F1과 F2가 비선형 소자를 통과할 때 원래 없었던 새로운 주파수 성분이 생겨납니다. 오늘 세팅으로 설명드리자면 DG6104에서 390MHz와 410MHz의 투톤을 출력하게 될 건데요. 이렇게 되면 3차 IM 신호는 이 F1 빼기 F2인 370MHz와 이 F2 빼기 F1인 430MHz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2차 성분인 IM 성분은 주파수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필터로 걸러내기가 쉬우나 3차 성분은 이렇게 원래 신호 바로 옆에 붙어서 생기기 때문에 필터로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신기에서 원하는 채널에서 옆에 간섭 신호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증폭기 설계나 믹서 설계 이런 데서 가장 골치 아픈 왜곡 성분이 됩니다. 이제 화면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센터를 투톤 신호의 중심인 400MHz로 그리고 스팬을 100MHz로 잡겠습니다. 요렇게 투톤 신호
센터 투톤 신호가 나타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양 바깥쪽을 보시면 370MHz와 430MHz 위치에 더 작은 피크 두 개가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3차 인터모듈레이션 신호입니다. 마커를 찍어서 이 레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피크 서치를 한번 누르게 되면 F2 410MHz 레벨이 마이너스 6dBm 정도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 F1이 390MHz에서 레벨이 마이너스 6.3dBm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넥스트 피크를 눌러보면 IM3 성분이 370MHz에서 마이너스 54dBm 정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두 신호, 아까 펀더멘탈 신호와 그 다음 인터모듈레이션 신호 차이가 대략 50dBc 정도가 나타난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 실무를 하실 때 파워 앰플리파이어 같은 증폭기의 데이터 시트를 보면 IIP3나 OIP3라는 스펙이 있습니다. 화면을 전환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IM3 왜곡이 얼마나 심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이렇게 IIP3나 OIP3가 높을수록 비선형 왜곡이 적은 선형성이 좋은 증폭기입니다. 오늘 이 데모에서 보신 것처럼 두 신호를 넣었을 때 원하지 않는 주파수 성분이 양쪽에 생기는 현상, 이것이 실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인접 채널 간섭의 원인이 됩니다. 보조파는 단일 신호의 비선형 왜곡, IM은 두 신호 이상이 섞였을 때의 비선형 왜곡입니다. 둘 다 스펙트럼 분석기로만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제 앞에서 트래킹 제너레이터를 이론으로 설명드렸는데 이번엔 실제 필터 소자를 연결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G에 필터를 연결하기 전에 케이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TG 출력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TG 모드로 진입해 준 후에 TG로 이렇게 모드를 전환해서 TG 모드로 진입해 준 후에 TG 버튼을 눌러 앰플리튜드를 마이너스 40dBm으로 설정해 주고 ON을 해보겠습니다. 일부 케이블의 성능 때문에 떨어지는 구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된 구성을 이제 Normalize ON을 눌러 0dB로 맞추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Normalize가 완료된 채로 필터 소자를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소자를 연결하는 동안 잠깐 오늘의 측정할 필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해당 필터는 5.8GHz의 중앙 주파수에서 400MHz를 1dB로 통과하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5.6GHz부터 6GHz까지 신호가 1dB 안으로 통과하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실제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필터를 연결해둔 구간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마커를 찍어서 보게 되면 5.6GHz부터 6GHz까지는 마이너스 1dBm 안에서 값이 통과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더 떨어져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결합할 때 결합하는 부위가 더 꽉 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값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분석기가 스캔하는 각 주파수마다 TG가 그 주파수로 신호를 출력하고 필터를 통과한 신호가 다시 입력으로 들어와서 이 주파수에서 필터가 신호를 얼마나 통과시켰는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통해 첫째, 패스밴드를 알 수 있습니다. 패스밴드는 신호가 통과하는 구간으로 화면에서 레벨이 거의 변하지 않는 평평한 구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위에가 평평한 구간이요. 그리고 둘째는 컷오프 주파수로 레벨이 3dB 내려간 지점이 이론적인 차단 주파수입니다. 화면에서 마커를 찍어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3dB 구간을 확인해 보면 주파수가 5.35GHz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스탑밴드입니다.
신호가 차단되는 구간입니다. 얼마나 가파르게 떨어지는지가 필터의 차수를 나타냅니다. 가파를수록 고차 필터입니다. 넷째는 스탑 어테뉴에이션입니다. 차단 구간에서 얼마나 신호를 억제하는가를 dB로 읽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필터의 경우 대략 마이너스 15dB 정도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측정은 단순 손실만 보는 것으로 S11의 특성은 안 됩니다. S11은 반사 특성입니다. 임피던스 매칭이나 반사 특성까지 보려고 하면 이렇게 VNA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터가 설계한 주파수에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용도로는 트래킹 제너레이터도 충분합니다. 정리하면 TG를 사용하면 필터 소자 하나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주파수 응답을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외장 신호 발생기 없이 VNA 없이 말이죠. 필드에서 부품 수령 검사나 빠른 회로 디버깅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RF 모듈 출력 확인입니다.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모듈을 개발하고 나면 출력 전력이 실제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강하면 전파법 위반, 너무 약하면 통신거리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CW 측정으로 이 내용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필터 및 매칭 회로의 성능입니다. 회로 설계에서 필터를 달았는데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트래킹 제너레이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필터의 통과 대역, 차단 특성, 삽입 손실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EMI 디버깅입니다. 제품에서 원하지 않는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찾을 때 근접장 프로브로 PCB 부분을 스캔하면서 어느 컴포넌트에서 강한 방사가 나오는지 찾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게 규격 통과의 핵심 작업입니다. 다음번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이 EMI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이 세 가지가 스펙트럼 분석기 활용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더 복잡한 분석이지만 이 기초 위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다룬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관점을 바꾼다. RF는 오실로스코프의 시간 도메인이 아니라 스펙트럼 분석기의 주파수 도메인에서 봐야 합니다. 이 관점이 바뀌면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 RBW가 핵심 손잡이다. RBW 하나가 해상도, 노이즈 플로우, 측정 시간을 동시에 결정합니다.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감각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셋, 스펙트럼 분석기는 신호의 분해자이다. 스펙트럼 분석기는 복잡한 신호를 주파수별로 분석해서 dBm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화면이 그냥 그래프가 아니라 신호의 지도로 보이실 겁니다. 넷, CW와 하모닉부터. 이 2가지 측정만 익혀도 RF 모듈의 출력 확인, 고조파 분석, EMI 디버깅 등 현장의 대부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끝난 후에 내가 이 장비가 있고 실제로 연습해보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추천해드립니다. 우선 프리셋으로 초기화해서 신호가 나오는 신호 발생기를 연결해서 CW 신호의 출력을 보신 후 센터, 스팬, RBW를 직접 변경해가면서 화면 변화를 관찰해보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개발 중인 RF 모듈이나 회로의 실제 출력을 측정해 보세요. 출력, 전력이나 고조파의 레벨, 스퓨리어스를 기록해두면 다음 설계 개선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접장 프로브가 있다면 PCB를 스캔해 보거나 아니면 TG를 이용해 필터 등의 특성을 확인해 보세요. 측정 범위가 확 넓어질 수 있습니다. RF 처음에는 막막하지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직관적인 분야입니다. 그럼 오늘 이 1시간이 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시간 내로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려다 보니 너무 간략하게 설명드렸을 수 있는데요. 사실 스펙트럼 분석기 그리고 RF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리골에서는 리골이 알려주는 스펙트럼 분석기엔 RF라는 채널을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RF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수요일마다 올리고 있으니 유튜브에 리골 코리아를 검색해서 보시거나 다음 QR을 찍어서 들어가셔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 시간 중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셨거나 혹은 실제 현장에서 측정하시다가 막히셨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혹은 장비 운용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같이 채팅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비 메인터넌스 측면에서 장비를 항상 켜두는 게 나을지, 사용할 때만 켜두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장비 메인터넌스 측면에서 장비를 항상 켜두는 건 좋지 않으나, 사용하시기 전에 30분 정도의 예열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RF 안에는 서멀 노이즈라고 해서 열에 의해 발생하는 노이즈가 있는데요. 얘가 안정화돼서 값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기존 이제 측정을 추천하는, 권장하는 예열 시간이 30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켜놓으실 필요는 없으나 장비를 사용하시기 전에 30분 정도의 예열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항상 켜두는 게 기본이라면 포트에서 RF 신호를 계속 쏴주면 회로 노후화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장비를 관리하는 게 좋은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RF 신호를 계속 쏘고 그게 스펙트럼 분석기에 계속 들어오게 되면 장비가 노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터넌스 측면에서는 항상 켜두시지 않고 사용하시기 전에 RF 신호 발생기도 30분, 스펙트럼 분석기도 30분 정도의 예열 시간을 갖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특정 노이즈를 찾으려고 할 때요. 전체 스팬 영역으로 해서 본다고 가정하면 아주 작은 신호는 RBW가 높은 경우, 약한 신호는 노이즈 플로우에 묻혀서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아주 작은 신호를 빠르게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혹시 전체 스팬 영역에서 RBW를 조정하면서 자동으로 서치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기준되는 신호가 어떤 영역에서 나오는지를 알고 계신다고 하면 그 신호의 주변을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신호가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저라면 RTSA 모드에서 RTS는 리얼타임 스펙트럼 분석 모드거든요. 그래서 그 모드에서 먼저 노이즈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비 한 번만 RTSA로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근데 사실 이 모든 풀스팬으로 해두면 사실 특히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주파수 영역이 26.5GHz나 되기 때문에 그 영역을 한 번에 볼 때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신호가 나오는 부근, 어쨌든 관심 있는 주파수 영역이 있을 테니 영역에서 들어가서 그 부분을 따로 나눠서 보시거나 아니면 정말 불편하시겠지만 구간을 나눠서 0부터 1기가, 1기가부터 2기가, 2기가부터 3기가 이런 식으로 1GHz씩 구간을 나누고 그 구간에서 신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구간을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RBW를 줄여가면서 측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파수 대역에서 어떤 노이즈가 나오는지 아예 모르신다고 하면 이건 이제 빠르게 찾기보다는 오랜 시간을 갖고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신호가 무엇인지 문의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시작 주파수가 0Hz로 되어 있고 0Hz잖아요. 주파수가 0Hz에서 신호가 크게 나온다는 것은 DC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DC의 어떤 신호가 이 스펙트럼 분석기로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다고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DC는 뭐 좀 많이 신호가 커지게 되면 사실 스펙트럼 분석기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신호를 가지신 분들의 경우 앞단에 DC 블락을 이용을 하셔서 DC가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소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측정 환경에 DC 블록을 추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혹시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오늘 세미나에 대한 설문조사 링크가 나갔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 메일로도 다시 한번 전달드릴 예정인데요.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발송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장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데모 요청이 있으시면 설문조사에 남겨주시면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없었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네. 울트, RTSA 모드가 울트라 리드와 같은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RTSA 모드는 리얼타임 스펙트럼의 약자로, 이제 GPSA가 제너럴 펄포즈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거든요. 그래서 GPSA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실시간으로 신호를 받아온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리얼타임으로 얼마나의 넓은 밴드위스를 빠르게 받아올 수 있는가 또한 스펙트럼 분석기의 성능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내가 원하는 구간 40MHz, 예를 들면 40MHz를 실시간으로 그 값을 받아서 빠르게 내용을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파이썬 SCPI 자동화 교육은 무엇인가요? 아, 네. 저희 장비 같은 것들은 사실 자동화를 하실 때, SCPI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명령어를 날려서 이제 이런 측정들을 사실은 저희가 프리퀀시 몇으로 설정해줘, 파워 몇으로 설정해줘, 이런 걸 다 손으로 눌러서 설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PC로 통해서 명령어를 날리게 되고, 그 명령어 날리는 것을 파이썬을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세미나라는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전달드리는 메일이나 아니면 설문조사 링크에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팔로우업해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리골 코리아가 되도록 저희도 또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